네크로필리아 필로소피아. 네크로필리아라는 말은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19세기 중반에 크라프트 에이빙이 자신의 논문 사이코패스 섹슈얼 에서 네크로필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범죄 심리학 용어로 네크로필리아를 채용해 쓴 것이 발단이다. 어원은 시체를 의미하는 히라보 네크로와 욕망을 뜻하는 필리아의 합성어이다. 네크로필리아는 시신이나 유골을 대상으로 성교 또는 유사 행위를 하여 성적 쾌감을 얻는 성도착증을 지칭한다. 주로 이성의 시체를 가늠하는 것을 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성이나 오래된 유골, 애완견, 뼈 등 죽은 동물을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곧 저항 불가의 대상을 지배자의 취해서 농락하는 도미넌트 행위와 죽은 자가 피지배자 위치에서 농락당하는 서브미시브 행위 등으로 나뉘며 극단적인 세도매저키즘의 일환이다. 잠든 대상에 가하는 성행위인 수변기호증과 마인드 컨트롤로 대상을 제압한 뒤 가하는 성행위도 시간의 효과를 노린 세디즘의 일환이다. 톰 앤 서브 마조우와 사드는 BDSM 구속, 훈육, 지배, 굴복, 가학, 피약 성향자다. BDSM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구속과 훈육, 그리고 지배와 복종, 그리고 가학과 피약이다. 이 도미넌트 성향은 반항하는 상대에게 명령하고 지배하며 쾌감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반대로 서브미시브 성향은 상대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며 복종하는 것에 흥분감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남자 도미넌트는 메일 돔, 여자 도미넌트는 팸 돔으로 지칭하나 동성애에서는 생략한다. 지배와 피지배, 가학, 피약 동시 성향자는 스위치로 가리키고 자신이 성향성을 모르거나 노 코멘트 개체는 ETC로 성향 없는 개체는 바닐라로 가리킨다. 일단에서는 시신의 일부를 뜯어 먹으면서 성욕도 채우는 이른바 좀비 섹스도 시간으로 가리키기도 하나 그 경우는 인간의 양대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동시에 채우려는 욕망의 반론이다. 이 네크로필리아를 페티시즘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일부의 견해도 있지만, 페티시즘은 행위 전후 희로애락 등의 인간적 감정 교류가 전혀 없는 목유물과의 성행위이고, 시가는 행위 전후 희로애락 등의 인간적 감정 교류가 짝사랑을 포함해 유기적인 상태에서 성립된다는 간격이 존재한다. 시체를 대상으로 성적 쾌락을 구하는 것은 네크로필리아이고, 시체로부터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심리는 네크로포비아로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체를 보면 공포나 불안을 느끼지만, 이 경우에는 공포감을 넘어 호흡곤란이나 근육마비 등 혼미함 안에서 영육간의 극단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는 생존 본능 반응이다. 1866년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크라프트는 자신의 논문 사이코패스 섹슈얼리스에서 네크로필리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다. 크라프트를 포함해 서구의 인류학자들이 남태평양을 답사할 때 그곳의 네크로시아 섬의 원주민들이 주로 샤머니즘 차원에서 시체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그 행태를 가리키는 학술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어 일반화된 용어이다. 그들은 시체와의 성교행위 등을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을 안식시키고 나아가 그 실행을 통해 영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특히 부부간의 사별일 경우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베푸는 애틋한 연정의 발로로서 후화정하기 전에 의무적 시혜적 시간을 했다고 한다. 이글루에 사는 빅토리아만 북부의 에스키모들은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날이 풀 때까지 장기간 빙하 속에 감회장하는데, 그 상태가 살아있을 때만큼 리얼에 못다한 정보를 나누는 데 하는 지장이 없다고 하며, 심지어 다음 해로 매장을 의도적으로 연기했다고 한다. 페루의 가파른 벼랑에 엘콘도로의 먹잇감으로 놓아둔 시신들 역시 얼음에 묻히거나 건조해지면 미라로 남는데, 이는 험준한 안데스 능선을 타고 넘나드는 아마존 인디언들의 무임 율랑이어 구실을 하다가 결국 엘콘도 파사로 사라지고 만다. 알프스의 양치기들 또한 배우자와 생이별일 경우 못내 그리워하다가 알프스 빙산에 죽음을 몰래 묻어두고는
수시로 와서 그 생생한 얼굴과 살결을 쓰다듬곤 했으며 시베리아에도 유사한 신뢰들이 발견되었다. 그런가 하면서 하나 내려오지 베르베르 쪽은 아내가 사망하면 사망의 토요일을 지어 무화과 가지나 프랑스에서 당뇨병 특효제로 사용되는 악마의 발톱 꽃더미 시신을 높이고 남편도 같이 원하는 만큼 동거할 수 있다고 한다. 좀 그로테스크한 행위이지만 일견비에도 자아낸다. 동서 고금 여러 문헌이나 예술작품 등을 통해 시간 사건이나 시간자들에 대한 사례들이 나온다. 익히 잘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도 표면상으로는 젊은 두 영혼의 순수한 사랑을 상큼하고 미려하게 그린 로망 같지만 실상은 시간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로미오의 죽음에 진한 키스를 퍼붓는가 하면 시체 구석구석을 마치 페인팅하듯 샅샅이 다듬고 껴안는 줄리엣이나 줄리엣의 시체를 마치 살아있는 연인 다루듯 몸 곳곳을 애무하고 껴안고 키스도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티브가 된 이태리의 한 시골 마을의 실화에서 비롯된 원전 로메로와 줄리엣에서는 틀림없이 서로의 시체와 성행위를 했을 것으로 영국, 이태리 등의 고고학자들은 추론한다. 또한 그 개연성은 일말의 추악함도 내포하지 않는다. 곧 진정 사랑하는 영육의 죽음이라면 나아가 그것이 뜻하지 않았던 자연의 결과라면 그 행위는 시간이 아니라 더없이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 수 없기야. 실례 1930년대 초 독일 출신 미국인 칼 본 코셀은 플로리다주 미 해군 병원에서 방사선 및 세균 연구사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결핵 환자인 방년 22살 미혼녀 엘레나 오요스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이어 코셀의 적극적인 대시로 둘은 연인이 된다. 코셀은 무려 34살 연하인 엘레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고 돌보았다. 그때부터 오직 그녀와의 사랑을 위해 살았던 코셀은 그녀가 원하는 건 다 사주었고 심지어 월급을 통째로 건네줄 정도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엘레나는 중증 결핵으로 죽고 만다. 엘레나가 죽자 코셀은 유적 동의를 얻어 데스마스크를 본뜨고 부패를 막는 화학 처리된 석재용매를 만들어 그녀를 안치한다. 코셀은 엘레나를 향한 소유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급기야 시신을 팔아 집안으로 들인다.
그런데 시신의 뼈를 피아노줄로 엮어 고정시키고 썩은 살점을 도려낸 뒤 전과 화학, 펌, 왁스, 농마 등으로 가짜살과 피부를 만들고 인형 안구에 머리카락으로 눈썹, 음모, 가발 등을 만들어 붙여 엘레나를 환생시켰다. 그런 다음 전신에 걸쳐 방부제와 향수로 메이크업을 한 뒤 자신의 침대에 시신을 고이 모셨다. 매일 엘레나의 영묘에 오던 코셀의 발길을 끊었다. 너는 엘레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엘레나의 죽음을 훔쳐간 코셀의 기행을 알 리가 없던 사람들은 한 2년여 그가 보이지 않자 그렇게 서로간 수군거리며 입소문을 냈다. 그 소문을 들은 엘레나의 언니는 진위를 확인할 겸 급기야 코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못 볼 곳을 보고 말았는데 코셀의 침대에는 경악할 송장 미인이 누워있었다. 그것은 엘레나의 섹시하고도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언니는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하고 코셀은 잡혀가고 급기야 엘레나의 죽음은 부검대에 오른다. 그런 가운데 코셀은 수사관이나 정신분석의학자들로부터 이법적 시간 성향 여부를 조사받았으나 지극히 정상인으로서 무죄라는 소견으로 방면된다. 나아가 코셀은 한술 더 떠 엘레나가 꿈에 나타나 자신을 꺼내달라고 애원의 절규를 반복해 그녀를 불쌍히 여겨 꺼내줬을 뿐이라는 등 횡설수설에 원하던 정신병자 반열에 거뜬히 오른다. 그 무렵 공소시효까지 만료되어 코셀은 의기양양 무죄로 석방된다. 다만 경찰은 엘레나의 시신을 코셀이 만든 영묘가 아닌 모처의 그녀의 친가 가족 묘원에 매장하도록 명하였다. 코셀의 재범을 우려한 조처였다. 종래 소문이 퍼져 코셀은 웨스터에서 쫓겨났고 거주하던 파스코 카운티에서 75살 되던 해 죽었는데요. 그의 시신 옆에는 짙은 화장의 엘레나의 데드 마스크가 고이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이 사건을 재조명하던 정신과 의사들과 부검의대로는 전에 찍어두었던 엘레나의 상세한 시신 사진 필름을 신기술로 다시 현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성기와 학문의 이상을 발견한다. 각기 그 음관에서는 종이를 칫 이겨 만든 밀랍 튜브들과 음모 등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에 다량의 코셀의 정액 성분도 함께 검출되었다. 검찰은 그를 근간에 코셀을 시간여행으로 제소했으나 법원은 애당초 검시에서 증거를 못 찾았고 엘레나의 시신도 알 수 없는 곳에 은닉되어 재검도 불가하다면서 그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린다.
러시아의 40대 남자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2011년 시간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29구의 10대에서 20대 젊은 처자들 시신만 선별해서 파낸 뒤 집으로 가져가 동거한 혐의이다. 그는 인형 제조 전문 서적을 구입해 본격 시신 치장에 나섰는데 머리카락은 원형을 살리고 심장과 유방은 봉제 장난감으로 내장과 외피는 비누 스타킹 등으로 직조해 그에 맞추었다. 이어 시신의 미색이나 연령에 따라 각양각색의 옷을 입히고 또 메이크업까지 해서 굉장히 패셔너블한 특성을 연출해 완성했다. 나아가 오르골로 감미로운 소리까지 흐르게 한 뒤 그 관능적인 저승 미녀들과 매일같이 질펀한 섹스 파티를 벌였다. 네크로필리아의 역사는 오래이다. 고대 신화에도 시간이나 네크로필리아에 대한 기록이 종종 나타나며 아킬레우스 일화가 대표적이다. 그리스의 신화집 비블리오케에 따르면 그리스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 중 트로이의 동맹군으로 전장에 나선 아마존의 용맹스러운 여왕 펜테실레이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결국 그녀를 살해한다. 그런데 죽은 펜테실레이아의 시신이 너무도 예쁘고 관능적이라 아킬레우스는 그 죽음에 반해 그녀를 죽인 이를 몹시 애통해하며 자책했다고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본 시화 병사 테르시테스는 아킬레우스가 송장을 사랑한다고 소문을 내며 조롱하다가 아킬레우스의 창에 찔려 죽기도 한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적 히스토리어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선 장의 처의 젊은 시신 관리사가 성욕을 이기지 못해 시간을 자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 파행을 막기 위해 젊은 귀부인이나 미부의 정상 과부가 죽으면 그 시체를 일주일 안팎 그 상온에 두어서 완전히 부패시켜 장의처에 보냈다고 한다. 고대 중국 후연의 마지막 황제인 모용이는 아내인 영응 황후 부시를 몹시 사랑한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라고 공공연히 황후에게 공언했고 실제로 황후의 소원을 뭐든 다 들어주었다. 종래 자신의 거처인 황후 정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달라고 간청해 황제는 그 원을 들어주려
승화전을 짓게 되는데, 그러나 갖가지 부하들로 치장하는 둥 국세를 탕진하게 만든다. 그런 가운데 황후부시는 승화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급판으로 사망하게 되어 모용이는 크게 낙심했고 다수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 성대한 장례식을 열어주면서 통곡 안 하는 신하들은 처벌까지 했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애처가 암구는 염습을 하고 입간을 마친 부시의 시신을 다시 꺼내 그 죽음의 시간을 자행해 세상을 경악시킨다. 근현대에도 종종 시간 사례가 나타난다. 한때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는 자신이 시장시킨 여성들에게 비과학적 시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공포 스릴러 영화 양들의 침묵과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의 모티브가 된 에드 게인의 연쇄살인사건과 시간행위들도 세디즘을 연상시켜 당대 최고의 신사승려로 자부하던 미국인들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다. 미로키어의 식인종이라 불리는 제프리 디모의 살인에 의한 시간과 식인행위는 인간의 원초적 악마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다. 인간성을 상실하는 데 일조한다. 일본에서는 구리타 겐조와 후쿠다 다카유키의 강간살인이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이들은 살인한 다음 갖가지 폐하때의 섀도우 매저키즘 시간도 자행의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다. 중국에서는 어느 도굴꾼이 미라 상태의 미색의 여성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 시간을 반복하다가 시체 내부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푸토마인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시간을 자행하다가 잡혀온 청년에게 판사가 그 죄에 대해 추궁하자 타고난 성적 취향이 시간인데 난들 어떡하나요? 라고 도전적인 항변으로 대응해 법정을 경악시킨 일도 있었다. 현대 들어 극렬 네크로피아 파일들은 같은 시간 성향자와 혼인하거나 또는 이해해주는 부류와 결혼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한쪽이 뻣뻣이 굳어가는 시체 역할을 하면서 시간 행위를 패러디하며 유의한다. 이들 커플들 중 일부는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이의 시신을 남은 커플에게 기증한다는 서약서도 자청에 작성한다고 한다.
동물 세계에서도 시간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일부 일처리를 고수하는 아델 펭귄은 사배열 뒤 짝의 사체의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한다는 사례도 보고된다. 근대 이후 네크로필리아는 문학, 희곡 등의 예술작품에 리얼리즘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에는 네크로필리아에 대한 상징적 구절이 나온다. 이아고의 모함에 넘어가 아내인 데스데모나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확신한 오셀로는 아내를 죽이기 전 잠든 아내의 곁에서 독백으로 중얼거린다. 난 너를 죽인 뒤 너를 사랑하리라. 프로이드는 1920년 쓴 논문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서 죽음 본능이란 새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죽음 본능의 외향화로 정의하는데 곧 시간은 죽음 본능 외향화의 결정판이다. 죽음 본능은 원래 내재적 존재로서 주체적 죽음의 문제에 관여하며 자살의 주범이다. 이 내재적 존재가 방향을 바꿔 외부의 적을 향할 때 타살의 주범이 된다. 이 본능의 동작이 세디즘, 매저키즘의 이분법적 발원주의이다. 매저키즘은 주체 자신을 향해 세디즘이 되돌아오는 결과이고 곧 능동성의 수동성화 역전 현상이다. 프로이드는 이것이 여성적 마조이즘이며 마조이즘의 2차적인 현상으로 정의한다. 곧 세디즘은 주체의 죽음 본능이 객체로 전이될 때를 가리키며 생명력을 잃은 객체의 전이될 때를 네크로필리아로 가리킨다. 프로이드의 논문에 따르면 남을 공격하고자 하는 속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본능이다. 먹잇감으로 또는 배우자 선택권, 실행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시로 동족이나 여타 동물들을 공격하고 살상하는 것이 동물의 본능이고 자연 법칙이다. 동물의 한 하류인 인간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을 공격하는 가운데 승리감, 포만감, 배설, 쾌락 등의 원초적 본능을 구하려는 본성이 전부적으로 잠재한다. 성적 쾌감이나 도취를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가학성도 인간의 동물성이 근간한 원초적 폭력성의 일환이다. 타인을 공격해 원초적 성욕을 충족하려는 가학 도착증은 살아있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여타 동물이나 심지어 죽은 사체를 농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며 이는 인간의 적나라한 동물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실리이기도 하다.
인간이 몸의 진화와 정신의 문명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미끈한 고등동물로 발달되어 나왔으나 태초의 동물적 본성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다. 곧 시간을 포함해 세디즘이나 메저키즘 등의 야만성은 악덕의 소치에 앞서 인간 본연의 동물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시간은 인간의 4세 성성 가운데 포르노의 맥시멈으로 인간성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준다. 인간 정신은 선천적 불변적 정신은 영혼의 진선 미와 후천적 가변적 정신인 자아의 진선 미 등 양대 축을 기반으로 구조되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동물들처럼 원초적 생식성 하나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등 4차원성으로 다양하게 구조되었다. 그 각각은 시차를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우열이나 선악으로 가름할 수 없는 천부적 등치성이다. 곧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죽음, 선악, 우열 등을 초월한 대자연 속의 본능이고 욕망이다. 네크로필리아는 인간의 4대 성성 중 세디즘을 수단으로 하는 포르노의 일환으로 인간이 만든 영육간의 경계 안팎을 수시로 넘나든다. 인간이 저지르는 야수성, 살상, 폭력, 탐욕 등의 충동적 행위들은 인간의 희망 탑의 잣대로 우열, 선악, 미추를 심판하고 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타 충동성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라는 성적 충동성은 인간이 무슨 수를 동원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며 다만 그것의 선택권만 개개에 주어진다.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공의 지진, 해일, 폭풍, 화산 등의 불가항력적 부정성들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 아는 천부적 부정성을 이성, 덕성, 감성과 어떻게 수용,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숙고하는 것이 문명인들의 객관적 주관성이다. 네크로필리아 필로소피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